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엎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엎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현우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와 함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뒤편 다리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가 갈라진 것 같으니 낮은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 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접 고쳐 쓴 제사상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건 오래된 상이면 다 그래.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다 고쳤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맡긴 분이 전통 목공하는 분 맞아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져?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악교 냄새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밑에 나사도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뜯어봤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 뜯었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댄 건 맞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상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시했고 제가 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제 편에 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에서 영정 사진을 받아 옆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상을 만진 건 당신이잖아. 오늘 아버지 첫 제사고 친척들도 다 와 있어. 우선 사과하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해요? 지금 누가 범인을 찾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는 지금 저를 범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현우 씨의 눈썹 사이가 깊게 접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척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이 무너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등의 통증이 뒤늦게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닿은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보다 남편의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친척들 앞에서 소란을 빨리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끝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늘 제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8해 동안 수없이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명절 전날 아이들을 맡기고 연락을 끊었을 때도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제 직장으로 전화해 제사 준비 때문에 조퇴하라고 했을 때도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원에 밤새 있었던 다음날 출근해야 했을 때도 현우 씨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바쁘고, 누군가는 더 약하며,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하니 제가 조금 더 견디면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재물처럼 올려놓은 또 다른 제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님께 사과해. 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피하느라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벌을 받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을 얻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거니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괜찮은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고 퇴원 뒤 식사를 챙기며 명절과 기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며 불편한 말을 하지 않을 때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쌓였으면 첫 제사에 이랬겠니? 제가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제사 음식 줄이자고 한 게 힘들다는 말이지 뭐니. 23가지를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각 집에서 한두 가지씩 나눠 준비하자고 했고요. 예전 며느리들은 다 했어. 예전 며느리들이 했다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뱉자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경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봐, 결국 제사하기 싫었던 거잖아.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음식 줄이자고 하고 상 바꾸자고 하고
아침부터 상 밑을 만지고 있었잖아. 이래도 우연이야. 언니는 왜 제가 상을 확인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경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제 제가 다리 밑을 보려고 하니까 언니가 계속 막았잖아요. 이미 술이 끝났으니 손대지 말라고 했고요. 아버지 물건을 네가 함부로 뜯을까 봐 그런 거지. 저는 뜯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사가 새로 박혀 있어서 누가 수리했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들 제가 확인하는 것조차 막는지 묻는 거예요. 내가 상을 엎어놓고 이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언니, 현우 씨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서진이 손이 다쳤잖아. 병원부터. 아버지 첫 제사상을 엎은 사람 손이 그렇게 걱정돼? 그 말이 떨어지자 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붉어진 손등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누구의 편인지 묻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편이라는 것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누구의 상처를 먼저 보는지, 누구에게 침묵을 요구하는지로 이미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시고모가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영상부터 보자. 아침에 미경 언니가 설치한 현관 카메라는 제사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일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4시 47분, 제가 제사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문이 반쯤 열리면서 제가 상 아래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1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 오른쪽 뒤편을 손으로 누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것 봐. 미경 언니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상 밑에 손을 넣었잖아. 흔들리는지 확인한 거예요. 왜 아무도 없을 때 했어? 새벽에 음식을 옮기다가 발견했으니까요. 시고모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서 나온 직후 화면이 갑자기 6시 12분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간은 왜 없어요? 제가 묻자 미경 언니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중간중간 끊겨. 그런데 제가 들어간 부분은 정확히 남아있네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네가 들어간 게 찍힌 걸 내가 만들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니? 영상에는 제가 상을 엎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상의 부품을 빼거나 고의로 힘을 주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다리를 확인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제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상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꾸미는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국물과 밥알을 털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가. 어머니, 현우 씨가 놀라 불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집에 있지 마. 내 얼굴 보면 내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부친 전과 삶은 나물, 3번씩 간을 본 탕국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음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에서 조상을 모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벗어든 앞치마를 의자 위에 놓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 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엎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엎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현우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와 함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뒤편 다리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가 갈라진 것 같으니 낮은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 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접 고쳐 쓴 제사상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건 오래된 상이면 다 그래.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다 고쳤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맡긴 분이 전통 목공하는 분 맞아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져?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악교 냄새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밑에 나사도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뜯어봤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 뜯었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댄 건 맞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상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시했고 제가 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제 편에 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에서 영정 사진을 받아 옆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상을 만진 건 당신이잖아. 오늘 아버지 첫 제사고 친척들도 다 와 있어. 우선 사과하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해요? 지금 누가 범인을 찾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는 지금 저를 범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현우 씨의 눈썹 사이가 깊게 접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척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이 무너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등의 통증이 뒤늦게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닿은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보다 남편의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친척들 앞에서 소란을 빨리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끝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늘 제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8에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엎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엎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현우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와 함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뒤편 다리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가 갈라진 것 같으니 낮은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 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접 고쳐 쓴 제사상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건 오래된 상이면 다 그래.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다 고쳤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맡긴 분이 전통 목공하는 분 맞아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져?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악교 냄새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밑에 나사도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뜯어봤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 뜯었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댄 건 맞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상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시했고 제가 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제 편에 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에서 영정 사진을 받아 옆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상을 만진 건 당신이잖아. 오늘 아버지 첫 제사고 친척들도 다 와 있어. 우선 사과하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해요? 지금 누가 범인을 찾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는 지금 저를 범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현우 씨의 눈썹 사이가 깊게 접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척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이 무너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등의 통증이 뒤늦게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닿은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보다 남편의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친척들 앞에서 소란을 빨리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끝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늘 제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8해 동안 수없이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명절 전날 아이들을 맡기고 연락을 끊었을 때도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제 직장으로 전화해 제사 준비 때문에 조퇴하라고 했을 때도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원에 밤새 있었던 다음날 출근해야 했을 때도 현우 씨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바쁘고 누군가는 더 약하며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하니 제가 조금 더 견디면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재물처럼 올려놓은 또 다른 제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님께 사과해. 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피하느라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벌을 받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을 얻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거니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괜찮은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고 퇴원 뒤 식사를 챙기며 명절과 기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며 불편한 말을 하지 않을 때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쌓였으면 첫 제사에 이랬겠니? 제가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제사 음식 줄이자고 한 게 힘들다는 말이지 뭐니. 23가지를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각 집에서 한두 가지씩 나눠 준비하자고 했고요. 예전 며느리들은 다 했어. 예전 며느리들이 했다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뱉자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경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봐. 결국 제사하기 싫었던 거잖아.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음식 줄이자고 하고 상 바꾸자고 하고 아침부터 상 밑을 만지고 있었잖아. 이래도 우연이야. 언니는 왜 제가 상을 확인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경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제 제가 다리 밑을 보려고 하니까 언니가 계속 막았잖아요. 이미 술이 끝났으니 손대지 말라고 했고요. 아버지 물건을 네가 함부로 뜯을까 봐 그런 거지. 저는 뜯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사가 새로 박혀 있어서 누가 수리했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들 제가 확인하는 것조차 막는지 묻는 거예요. 내가 상을 엎어놓고 이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언니, 현우 씨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서진이 손이 다쳤잖아. 병원부터. 아버지 첫 제사상을 엎은 사람 손이 그렇게 걱정돼? 그 말이 떨어지자 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붉어진 손등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누구의 편인지 묻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편이라는 것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누구의 상처를 먼저 보는지, 누구에게 침묵을 요구하는지로 이미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시고모가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영상부터 보자. 아침에 미경 언니가 설치한 현관 카메라는 제사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일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4시 47분, 제가 제사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문이 반쯤 열리면서 제가 상 아래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1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 오른쪽 뒤편을 손으로 누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것 봐. 미경 언니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상 밑에 손을 넣었잖아. 흔들리는지 확인한 거예요. 왜 아무도 없을 때 했어? 새벽에 음식을 옮기다가 발견했으니까요. 시고모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서 나온 직후 화면이 갑자기 6시 12분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간은 왜 없어요? 제가 묻자 미경 언니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중간중간 끊겨. 그런데 제가 들어간 부분은 정확히 남아있네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네가 들어간 게 찍힌 걸 내가 만들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니? 영상에는 제가 상을 엎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상의 부품을 빼거나 고의로 힘을 주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다리를 확인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제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상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꾸미는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국물과 밥알을 털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가. 어머니, 현우 씨가 놀라 불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집에 있지 마. 내 얼굴 보면 내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부친 전과 삶은 나물, 3번씩 간을 본 탕국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음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에서 조상을 모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벗어든 앞치마를 의자 위에 놓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제 손등에서는 작은 물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와. 현우 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제사 마무리하고 갈게. 제가 상을 엎었다고 생각해요. 현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뒤에서는 깨진 그릇을 치우는 소리와 친척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역국을 다시 데우라고 했고 누군가는 남은 과일로 상을 새로 차리자고 했습니다. 제사가 다시 이어지는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화상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손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마지막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제사상과 문갑, 소방 같은 전통 가구를 만들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든 물건에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암이 폐까지 번져 목공소를 정리하던 날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오래된 제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은 버리지 마라. 많이 낡았어요, 아버님. 낡았다고 다 쓸모없는 건 아니다. 어디가 약해졌는지만 알고 제대로 손보면 오래 간다. 시아버지는 상을 뒤집어 내 귀퉁이에 박힌 붉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백나무로 만든 작은 웨이기였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못이나 나사로 박으면 편한데 왜 채기를 쓰세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숨을 쉰다. 억지로 박아 놓으면 겉은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 갈라져. 채끼는 나무가 움직일 자리를 주면서도 중심은 잡아준다. 그는 작은 망치로 채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큰 상도 작은 층기 하나 빠지면 무너진다. 가족도 비슷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함부로 빼놓으면 어느 날 다 같이 쓰러져. 당시에는 그 말을 오래된 목수의 비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부엌으로 들어와 파라도 다듬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간을 나무라면 그는 제 편을 대놓고 들지는 못했지만 늦은 밤 남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고생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도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참았다. 저는 울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된다. 그것이 시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제사상을 제가 일부러 엎었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근처 응급의료센터로 갔습니다. 의사는 손등에 2도 화상이 의심된다며 물집을 터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감아주는 동안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현우 씨에게서 전화가 2번 왔고 친척 단체 대화방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 옥분 형님 마음이 어떻겠냐.
서진이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끝날 일이다. 미경 언니는 단체방에 복도 카메라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판단은 각자 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내려놓고서도 공정한 척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대화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말을 그대로 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 못하도록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아직 시댁에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시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찻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일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찻상을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사상을 확인했을 때는 분명 달랐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누르면 상판,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엎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엎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현우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와 함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뒤편 다리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가 갈라진 것 같으니 낮은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 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접 고쳐 쓴 제사상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건 오래된 상이면 다 그래.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다 고쳤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맡긴 분이 전통 목공하는 분 맞아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져?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악교 냄새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밑에 나사도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뜯어봤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 뜯었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댄 건 맞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상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시했고 제가 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제 편에 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에서 영정 사진을 받아 옆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상을 만진 건 당신이잖아. 오늘 아버지 첫 제사고 친척들도 다 와 있어. 우선 사과하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해요? 지금 누가 범인을 찾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는 지금 저를 범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현우 씨의 눈썹 사이가 깊게 접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척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이 무너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등의 통증이 뒤늦게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닿은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보다 남편의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친척들 앞에서 소란을 빨리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끝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늘 제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8해 동안 수없이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명절 전날 아이들을 맡기고 연락을 끊었을 때도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제 직장으로 전화해 제사 준비 때문에 조퇴하라고 했을 때도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원에 밤새 있었던 다음날 출근해야 했을 때도 현우 씨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바쁘고 누군가는 더 약하며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하니 제가 조금 더 견디면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재물처럼 올려놓은 또 다른 제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님께 사과해. 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피하느라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벌을 받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을 얻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거니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괜찮은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고
퇴원 뒤 식사를 챙기며 명절과 기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며 불편한 말을 하지 않을 때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쌓였으면 첫 제사에 이랬겠니? 제가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제사 음식 줄이자고 한 게 힘들다는 말이지 뭐니. 23가지를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각 집에서 한두 가지씩 나눠 준비하자고 했고요. 예전 며느리들은 다 했어. 예전 며느리들이 했다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뱉자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경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봐. 결국 제사하기 싫었던 거잖아.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음식 줄이자고 하고 상 바꾸자고 하고 아침부터 상 밑을 만지고 있었잖아. 이래도 우연이야. 언니는 왜 제가 상을 확인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경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제 제가 다리 밑을 보려고 하니까 언니가 계속 막았잖아요. 이미 술이 끝났으니 손대지 말라고 했고요. 아버지 물건을 네가 함부로 뜯을까 봐 그런 거지. 저는 뜯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사가 새로 박혀 있어서 누가 수리했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들 제가 확인하는 것조차 막는지 묻는 거예요. 내가 상을 엎어놓고 이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언니, 현우 씨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서진이 손이 다쳤잖아. 병원부터. 아버지 첫 제사상을 엎은 사람 손이 그렇게 걱정돼? 그 말이 떨어지자 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붉어진 손등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누구의 편인지 묻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편이라는 것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누구의 상처를 먼저 보는지, 누구에게 침묵을 요구하는지로 이미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시고모가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영상부터 보자. 아침에 미경 언니가 설치한 현관 카메라는 제사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일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4시 47분, 제가 제사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문이 반쯤 열리면서 제가 상 아래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1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 오른쪽 뒤편을 손으로 누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것 봐. 미경 언니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상 밑에 손을 넣었잖아. 흔들리는지 확인한 거예요. 왜 아무도 없을 때 했어? 새벽에 음식을 옮기다가 발견했으니까요. 시고모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서 나온 직후 화면이 갑자기 6시 12분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간은 왜 없어요? 제가 묻자 미경 언니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중간중간 끊겨. 그런데 제가 들어간 부분은 정확히 남아있네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네가 들어간 게 찍힌 걸 내가 만들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니? 영상에는 제가 상을 엎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상의 부품을 빼거나 고의로 힘을 주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다리를 확인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제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상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꾸미는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국물과 밥알을 털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가. 어머니, 현우 씨가 놀라 불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집에 있지 마. 내 얼굴 보면 내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부친 전과 삶은 나물, 3번씩 간을 본 탕국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음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에서 조상을 모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벗어든 앞치마를 의자 위에 놓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제 손등에서는 작은 물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와. 현우 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제사 마무리하고 갈게. 제가 상을 엎었다고 생각해요. 현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뒤에서는 깨진 그릇을 치우는 소리와 친척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역국을 다시 데우라고 했고 누군가는 남은 과일로 상을 새로 차리자고 했습니다. 제사가 다시 이어지는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화상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손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마지막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제사상과 문갑, 소방 같은 전통 가구를 만들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든 물건에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암이 폐까지 번져 목공소를 정리하던 날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오래된 제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은 버리지 마라. 많이 낡았어요, 아버님. 낡았다고 다 쓸모없는 건 아니다. 어디가 약해졌는지만 알고 제대로 손보면 오래 간다. 시아버지는 상을 뒤집어 내 귀퉁이에 박힌 붉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백나무로 만든 작은 웨이기였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못이나 나사로 박으면 편한데 왜 채기를 쓰세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숨을 쉰다. 억지로 박아놓으면 겉은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 갈라져. 채끼는 나무가 움직일 자리를 주면서도 중심은 잡아준다. 그는 작은 망치로 채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큰 상도 작은 층기 하나 빠지면 무너진다. 가족도 비슷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함부로 빼놓으면 어느 날 다 같이 쓰러져. 당시에는 그 말을 오래된 목수의 비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부엌으로 들어와 파라도 다듬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간을 나무라면 그는 제 편을 대놓고 들지는 못했지만 늦은 밤 남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고생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도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참았다. 저는 울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된다. 그것이 시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제사상을 제가 일부러 엎었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근처 응급의료센터로 갔습니다. 의사는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 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없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 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없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없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현우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와 함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뒤편 다리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가 갈라진 것 같으니 낮은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 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접 고쳐 쓴 제사상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건 오래된 상이면 다 그래.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다 고쳤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맡긴 분이 전통 목공하는 분 맞아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져?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악교 냄새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밑에 나사도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뜯어봤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 뜯었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댄 건 맞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상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시했고 제가 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제 편에 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에서 영정 사진을 받아 옆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상을 만진 건 당신이잖아. 오늘 아버지 첫 제사고 친척들도 다 와 있어. 우선 사과하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해요? 지금 누가 범인을 찾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는 지금 저를 범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현우 씨의 눈썹 사이가 깊게 접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척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이 무너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등의 통증이 뒤늦게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닿은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보다 남편의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친척들 앞에서 소란을 빨리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끝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늘 제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8해 동안 수없이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명절 전날 아이들을 맡기고 연락을 끊었을 때도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제 직장으로 전화해 제사 준비 때문에 조퇴하라고 했을 때도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원에 밤새 있었던 다음날 출근해야 했을 때도 현우 씨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바쁘고 누군가는 더 약하며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하니 제가 조금 더 견디면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재물처럼 올려놓은 또 다른 제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님께 사과해. 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피하느라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벌을 받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을 얻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거니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괜찮은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고 퇴원 뒤 식사를 챙기며 명절과 기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며 불편한 말을 하지 않을 때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쌓였으면 첫 제사에 이랬겠니? 제가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제사 음식 줄이자고 한 게 힘들다는 말이지 뭐니. 23가지를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각 집에서 한두 가지씩 나눠 준비하자고 했고요. 예전 며느리들은 다 했어. 예전 며느리들이 했다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뱉자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경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봐, 결국 제사하기 싫었던 거잖아.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음식 줄이자고 하고 상 바꾸자고 하고 아침부터 상 밑을 만지고 있었잖아. 이래도 우연이야. 언니는 왜 제가 상을 확인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경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제 제가 다리 밑을 보려고 하니까 언니가 계속 막았잖아요. 이미 술이 끝났으니 손대지 말라고 했고요. 아버지 물건을 네가 함부로 뜯을까 봐 그런 거지. 저는 뜯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사가 새로 박혀 있어서 누가 수리했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들 제가 확인하는 것조차 막는지 묻는 거예요. 내가 상을 엎어놓고 이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언니, 현우 씨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서진이 손이 다쳤잖아. 병원부터. 아버지 첫 제사상을 엎은 사람 손이 그렇게 걱정돼? 그 말이 떨어지자 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붉어진 손등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누구의 편인지 묻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편이라는 것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누구의 상처를 먼저 보는지, 누구에게 침묵을 요구하는지로 이미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시고모가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영상부터 보자. 아침에 미경 언니가 설치한 현관 카메라는 제사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일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4시 47분, 제가 제사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문이 반쯤 열리면서 제가 상 아래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1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 오른쪽 뒤편을 손으로 누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것 봐. 미경 언니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상 밑에 손을 넣었잖아. 흔들리는지 확인한 거예요.
왜 아무도 없을 때 했어? 새벽에 음식을 옮기다가 발견했으니까요. 시고모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서 나온 직후 화면이 갑자기 6시 12분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간은 왜 없어요? 제가 묻자 미경 언니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중간중간 끊겨. 그런데 제가 들어간 부분은 정확히 남아있네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네가 들어간 게 찍힌 걸 내가 만들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니? 영상에는 제가 상을 엎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상에 부품을 빼거나 고의로 힘을 주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다리를 확인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제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상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꾸미는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국물과 밥알을 털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가. 어머니, 현우 씨가 놀라 불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집에 있지 마. 내 얼굴 보면 내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부친 전과 삶은 나물, 3번씩 간을 본 탕국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음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에서 조상을 모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벗어든 앞치마를 의자 위에 놓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제 손등에서는 작은 물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와. 현우 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제사 마무리하고 갈게. 제가 상을 엎었다고 생각해요. 현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뒤에서는 깨진 그릇을 치우는 소리와 친척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역국을 다시 데우라고 했고 누군가는 남은 과일로 상을 새로 차리자고 했습니다. 제사가 다시 이어지는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화상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손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마지막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제사상과 문갑, 소방 같은 전통 가구를 만들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든 물건에는 사람의 마음이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암이 폐까지 번져 목공소를 정리하던 날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오래된 제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은 버리지 마라. 많이 낡았어요, 아버님. 낡았다고 다 쓸모없는 건 아니다. 어디가 약해졌는지만 알고 제대로 손보면 오래 간다. 시아버지는 상을 뒤집어 내 귀퉁이에 박힌 붉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백나무로 만든 작은 웨이기였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못이나 나사로 박으면 편한데 왜 채기를 쓰세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숨을 쉰다. 억지로 박아놓으면 겉은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 갈라져. 채기는 나무가 움직일 자리를 주면서도 중심은 잡아준다. 그는 작은 망치로 채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큰 상도 작은 층기 하나 빠지면 무너진다. 가족도 비슷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함부로 빼놓으면 어느 날 다 같이 쓰러져. 당시에는 그 말을 오래된 목수의 비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부엌으로 들어와 파라도 다듬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간을 나무라면 그는 제 편을 대놓고 들지는 못했지만 늦은 밤 남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고생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도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참았다. 저는 울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된다. 그것이 시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제사상을 제가 일부러 엎었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근처 응급의료센터로 갔습니다. 의사는 손등에 2도 화상이 의심된다며 물집을 터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감아주는 동안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현우 씨에게서 전화가 2번 왔고 친척 단체 대화방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 옥분 형님 마음이 어떻겠냐. 서진이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끝날 일이다. 미경 언니는 단체방에 복도 카메라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판단은 각자 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내려놓고서도 공정한 척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대화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말을 그대로 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 네가 아버님 제사상을 일부러 엎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어진 캄그릇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향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여 있던 거실에는 국물이 번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흰 쌀밥은 젖은 돗자리 위에 엎어져 있었고 동태전과 산적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국이 손등에 쏟아진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2손에는 금이 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화끈거렸고 무릎 아래로는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 28명의 시선은 모두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2손으로 감싼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상이 혼자 무너졌다는 거니? 상이 아침부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렸다고? 신우이 박미경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과일을 주우면서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네가 제사방에 혼자 들어간 건 다들 몰랐지? 상 밑에 손 넣고 뭘 하는 것도 카메라에 찍혔어. 저는 다리가 흔들려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아버지 제사상이 이렇게 됐어? 미경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음식 너무 많다고. 이제 제사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과 제사상을 엎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큰아버님 댁 사촌 형님이 낮게 헛기침했습니다. 시고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깨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세상이 말세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제사 싫다고 상까지 엎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방 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이 무너질 때 국그릇을 들고 오던 중이어서 셔츠 앞부분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 물부터 틀어주거나 영정사진을 대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봐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 아버지 첫 제사야. 살아생전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은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억울함보다 먼저 죄송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상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현우 씨를 불렀습니다. 어제 당신도 봤잖아요. 상 다리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쓰자고 했을 때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현우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와 함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뒤편 다리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가 갈라진 것 같으니 낮은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 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접 고쳐 쓴 제사상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리는 건 오래된 상이면 다 그래.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다 고쳤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맡긴 분이 전통 목공하는 분 맞아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져?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악교 냄새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밑에 나사도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뜯어봤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 뜯었어요.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댄 건 맞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들었습니다. 상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시했고 제가 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제 편에 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에서 영정 사진을 받아 옆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상을 만진 건 당신이잖아. 오늘 아버지 첫 제사고 친척들도 다 와 있어. 우선 사과하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해요? 지금 누가 범인을 찾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는 지금 저를 범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현우 씨의 눈썹 사이가 깊게 접혔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척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이 무너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등의 통증이 뒤늦게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닿은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보다 남편의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친척들 앞에서 소란을 빨리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끝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늘 제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8해 동안 수없이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명절 전날 아이들을 맡기고 연락을 끊었을 때도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제 직장으로 전화해 제사 준비 때문에 조퇴하라고 했을 때도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원에 밤새 있었던 다음날 출근해야 했을 때도 현우 씨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바쁘고 누군가는 더 약하며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하니 제가 조금 더 견디면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재물처럼 올려놓은 또 다른 제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님께 사과해. 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피하느라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벌을 받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을 얻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거니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괜찮은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고 퇴원 뒤 식사를 챙기며 명절과 기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며 불편한 말을 하지 않을 때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쌓였으면 첫 제사에 이랬겠니? 제가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제사 음식 줄이자고 한 게 힘들다는 말이지 뭐니. 23가지를 혼자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각 집에서 한두 가지씩 나눠 준비하자고 했고요. 예전 며느리들은 다 했어. 예전 며느리들이 했다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뱉자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경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봐. 결국 제사하기 싫었던 거잖아.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음식 줄이자고 하고 상 바꾸자고 하고 아침부터 상 밑을 만지고 있었잖아. 이래도 우연이야. 언니는 왜 제가 상을 확인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경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